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아주 핵심인데 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이 조치마다 다릅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나 촉법이야. 촉법이니까. 나 촉법이에요." 가장 무거운 벌은 뭔가요? 엄청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막 언어폭력이나 신체폭행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정도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우 리걸 이슈 시리슈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아주 얻고 있어서 이 드라마의 주된 주제가 학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은지 변호사님 모시고 학폭과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은지 변호사님 소개를 좀 드려야죠. 김은지 변호사님은 주로 보험 사건하고 그리고 학폭 사건, 그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다루고 계시죠. 학폭이 결국 피해 회복, 그러니까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도움이 되도록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참교육 보셨죠, 변호사님? 네, 봤습니다. 너무 예. 통쾌했어요. 네. 그런데 보는 내내 네. 저러면 안 되는데 싶더라고요. 아, 저러면 안 되는 데가 어떤 거요? 그 가해자가? 변호사가 와도 못 막는 거, 그런 아. 것도 많아 가지고 네. 아무리 피해자여도 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었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이 좀 맞아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현실에선 사적 복수가 허용되지 않고 네.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이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 사적 복수? 피해를 당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적 복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네. 너무 억울하니까 사적 네. 복수가 통쾌하게 느껴지지만 현실에서는 개인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 형법상 뭐 폭행이나 뭐 주거침입, 네. 형법상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학폭 사건도 절차대로 가야 한다는 말이신데요. 그 정식 절차대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증거 확보입니다. 네. 진단서나 메시지 캡처나 뭐 CCTV 영상, 그리고 목격 학생의 진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럼 이런 증거들을 다 확보했다. 그다음에 절차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절차는 형사 절차예요. 네.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네. 학폭위 절차는 학교에서 시작이 되니까 뭐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인지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경찰서에 가서 맞아요. 고소장을 제출을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데, 이 학폭 사건은 학교에다가 먼저 네. 담임 선생님한테 어 형사 절차는 이제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절차여서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네. 가능한데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학폭위부터 한번 짚어보죠. 학폭위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접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폭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네. 1호부터 9호 조치 처분 중에서 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가지고 점수를 합산해서 그 네. 점수에 맞는 점수대로 조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네. 1 호가 그러면 뭐예요?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접촉 협박 보복 음. 금지, 예. 3호는 학교 봉사입니다. 네. 그리고 4호는 사회 봉사, 5호는 특별 교육 이수, 그다음에 심리 치료. 음.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그다음에 제일 중한 처분 9호는 퇴학 처분입니다. 네. 네. 처분을 받게 되면 그럼 이게 생활기록부에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인데 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이 조치마다 다릅니다. 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는 예.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사라져요. 4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2년 혹은 졸업 후 4년까지는 보관하게 되어 있고 9호
퇴학 처분은 이제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한 조치를 받아야지만 생활기록부에서도 빨리 네. 지워지게 네. 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거죠. 무조건 이제 경한 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빨리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학 중에 서로 다른 학폭 조치 예. 처분이 경한 처분이라도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삭제 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학폭위가 딱 하루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오해인데요.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일정이 하루 만에 끝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와서 진술하고 네. 심의위원들이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고 그래서 뭐 한 한두 시간이면 그냥 끝나게 돼요. 네. 그런데 하루 만에 다 그게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체 과정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고 네. 처음에는 이제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또 판단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안 되겠다 네. 싶으면 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열리기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의견서나 뭐 증거 같은 거를 낼 수 있게끔 하고 미리 준비한 의견서와 증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다 읽어 보신 다음에 네. 심의위원회가 그 당일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정은 당일에 내려요? 당일에 내리는데 서면으로 통보하기까지는 좀 며칠 걸립니다. 흔히 말하는 그 "회의가 하루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좀 오해가 있는 거고 그 준비 기간과 그리고 사후 절차까지 합치면 기간이 좀 길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복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네. 이제 교육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이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또 뭐야?"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학폭 조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교육청이 답변서를 내고 양쪽 주장을 이제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기일을 거쳐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거기서도 이제 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네. 법원으로 가는 거죠. 네. 행정소송 행정소송으로 소송으로. 가고. 네. 예. 보통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도 아, "나 촉법이니까 촉법이야. 나 촉법이에요." 완전 무적인 것처럼. 네. 그렇게 나와서 진짜 무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보통 일반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거고. 맞아요. 예. 근데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법률 용어는 아니잖아요. 예. 이제 소년법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제 소년을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촉법소년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네.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일 네. 뿐이지 네. 소년원도 어떻게 보면 좀 학교의 모습을 한 감옥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무거운 벌은 뭔가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예.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소년법에 의한 처벌뿐만 아니라 또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그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서 네. 치료비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피해나 가족의 위자료까지 부모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4세 미만이죠. 촉법 소년의 네, 연령이. 네. 그래서 이 연령을 낮추자라고 하는 논의가 그 이전까지 활발하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 번 그래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한 번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2026년 2월에 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론화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꾸려졌고 네. 2달 수기 끝에 4월 말에 결론적으로 현행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자는 권고안이 네.
의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14세 미만으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협의체의 권고안이어서 예.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 소년법을 실제로 바꾸려면 결국 국회 입법까지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 낮추지 않는 것에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근데 방향. 이제 실무를 하시면서 또 느끼는 소외도 네, 근데 있을 그거는 거잖아요. 좀 심하기는 해요. 정말 어린데도 네. 정말 도박하고 막 엄청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막 언어폭력이나 신체폭행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정도가 크다라는 생각이 네. 들지만 네. 또 그거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또 아닌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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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네. 그리고 아니다. 뭐 소년법상 어쨌든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심한 책임을 지게 네. 된다면, 심한 행동을 하면. 그래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된다. 낮추더라도 뭐 1살 뭐 이 정도를 낮출 텐데 그게 얼마나 근본적인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좀 생기긴 하네요. 근데 실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이게 너무 딜레마라. 딜레마다. 참교육을 보면은 '아 네. 낮춰야 된다.' 생각하다가 네. 또 제가 또 공부하는 쪽이 사회복지이다 보니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 또 음. 그러네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요즘에 청소년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나 촉법이에요." 그리고 경찰서를 가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 태도가 음. '내가 14세 미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 방패막이라고 하는 그런 음. 마음 때문이 아닌가라고 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그런 주장에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가해성들이 스스로 '내 방패막이다. 이 연령이 내 방패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이게 연령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음. 근데 몇 살 때가 요새 보면은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 학년. 무서운 중학교 2 네. 학년. 진짜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어. 중학교 2 학년은 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해요. 중학교 2 학년을 그럼 중3 되면 좀 괜찮아지나요? 중3은? 차차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제일 최고조가 중1, 2, 2 음. 학년 특히 아.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 그 어리다의 개념이 10 뭐 5 세 6 세가 되고 나면은 막 결혼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예.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소년 기준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것도 그러네요. 네. 아니 조선 시대에는 맞아 16 살에 춘향이는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깐요. 네. 결혼하고 애도 가질 수 있었던 네. 나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어른으로 인정해 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참 클 나이고 사춘기 때니까 사고를 아무래도 좀 많이 치겠죠. 아이 키우시잖아요. 지금 몇 네. 살? 저희 아이는 지금 4 학년. 초등학교 4 학년. 초등학교 네. 4학년. 아직 사춘기는 아닙니다. 아. 네. 무섭습니다. 다가올 사춘기가. 그렇군요. 주로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사고를 치는 가해 학생들은 나중에 커서도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형벌의 무서움, 자기가 한 행위에 음.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아이들한테 단호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일 텐데 이제 너무 어렸을 때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버리면 네.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교화되거나 사회화돼서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너무 일찍 박혀 버린 낙인 때문에 그냥 재범의 가능성만 높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단순히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해야 될 네. 맞아요. 네. 부분이다라는 그렇게 말씀이시죠. 생각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뭐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요? 3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네. 번째는 촉법소년도 책임이 있다. 보호 처분과 민사 배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민사 책임은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책임지느라
정말 거지가 될 수도 있다. 등골이 휠 수도 네, 있다. 등골이 휠 수도 있다. 네. 이런 점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연령 기준은 지금도 14세 미만이고 2026년 협의체는 현행 유지를 권고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서 입법 논의는 계속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점입니다. 그 민사 책임이라는 것도 사실 손해배상이 엄청 커야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아이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네. 먹을 텐데 그 민사 손해배상이 또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참교육에서 나오는 그 촉법소년들은 정말 크게 사고를 쳐서 네. 그 아이들은 되게 많이 배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 네. 아, 손해배상도 사고 종류에 따라 다르다. 네. 예. 거기서는 막 자동차로 막 사람을 아. 치고 막 아. 자동차 절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뭐 마약도 팔고 막 그렇죠. 예. 맞아요. 그거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네. 그 부분은 아마 엄청 네. 많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네.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뭐 그 연령 기준에 변화가 있다거나 확정이 되면 또 요 부분 관련한 소식도 한번 다시 변호사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